이따 쉬는 시간에 해주고. 아, 나 선생님 깜빡 잊었어. 너 옛날에 일단은 동산이랑 같이 들었던 거. 선생님 언제지? 안 들어도 되겠네. 그때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미리, 그지? 네, 근데 다음 주부터 휴강이에요. 네, 다음 주부터 휴강이고요. 한 가지 미리 여러분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휴강을 내신 기간에 이제 내신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든지 혼자 공부하든지 하고 휴강이고 30날 11월 30날 기간이야. 시험으로 보주는 모든 3학년 다 저기 휴원입니다. 그러면은 30날 개강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을 할게요. 지금까지는 진도를 일부러 슬로우 내신하고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나왔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30일부터는 이게 스피디하게 막 나갈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보충 교재가 하나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일찍 출발한 만큼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공부를 한다 라는 전제 아래 여기 나오는 지금 교재가 요번에 오늘 나갈 거 독서를 내가 쓱 쳐다보니까 너무 약해. 너무 쉬워. 그냥 대충 읽고 풀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두 개 지문 다 그래. 그치? 문법은 이제 교재를 외부 교재를 선정을 했는데 외부 교재를 왜 선정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디테일하게 풀으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학원 교재가 문법 교재가 꽤 괜찮았는데 일부러 오래 써서 변화를 주시는 건가? 또 하나 문학 문제. 문학 문제도 너무 쉬워. 그치? 내가 얼리반을 일부러 추릴 때 성적을 봤어요. 성적이 너무 미달이 된 학생들은 얼리반에 넣지 말라고 그랬어. 왜? 거기는 조금 더 심화된 개념 어려운 거를 들어가고 좀 스피디하게 나갈 거라 아이들을 다 그냥 무조건 받아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암묵적으로 성적이 너무 국어가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사실 걸렀어요. 추천을 안 했지. 그런데 지금 교재가 전체 모든 예비고일을 대상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여러분이 하기에는 조금 쉬워. 쉬운데도 틀려오는 놈들은 뭐냐? 그거는 나도 얼리반이 아니구나 자질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니?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모든 진도는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루어야 될 내신과 모의고사 두 가지를 다 겨냥한 건데 내신은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요. 다양하게.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아. 그래서 똑같이 현대시를 나갈 때도 있지. 지금 이게 중3 애들 내신에서 멈춰있구나. 그래서 오늘 나갈 현대시가 윤동주 거거든? 근데 정규 교재를 오랫동안 다녔던 학생들은 이미 다 한 거야. 앞에 나오는 쉽게 쓰여진 시는 정규 교재에서 두 번씩 다룬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길이라는 윤동주의 작품은 다루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제가 두 편이 이제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문제는 없지만 참고로 우리가 윤동주 시에서부터 많이 다루어지는 또 다른 고양이라는 작품을 하나 집어넣어서 총 3개의 작품이 2강에 시가 들어있어요. 자, 이 오늘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목표는 딱 한 가지야. 윤동주에 관련된 모든 걸 우리가 앞으로 나왔을 때 다 어떤 시가 나오든 생각하자. 이게 목표예요. 자, 지금 뭐 프린트 줘봤자 여러분들이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공부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주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묶어가지고 심화 교재를 따로 조금 보충 교재를 줄 생각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거 나머지 쉬운 거는 풀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갈 윤동주 시 잔소리 공학 문제 들어갈게요. 본문에 쓰여진 목차에는 두 개가 있어. 쉽게 쓰여진 시, 그 다음에 길. 부평로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들어있다는 건 뭐를 반증하는 거야? 내신에서 역시 또 다른 거야. 내신은 여러분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한 꼭지까지 다 물어봐요. 단지 중학교하고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 문항을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고 수능형, 모의고사형으로 1, 2, 3, 4, 5의 선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차이가 있어. 자, 윤동주의 시 들어가기 전에 윤동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살짝만 하고 들어갈게요. 난 솔직히 시인에 대한 여러분이 지식이 시를 읽을 때 큰 도움을 못 준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신도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윤동주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
수능에서는 우리가 생판 못 들어본 낯선 시인의 작품이 윤동주께 나오지 않아요. 윤동주가 아니라 현대 활동하고 있는 작가 중에 있지 전혀 못 들어본 구석에 있는 작가의 작품을 끄집어내기 됩니다. 그럼 솔직히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처음 본 거를 일부 풀어야 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암기하듯이 하는 거는 수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나는 그래서 작가도 안 알려주고 제목하고 시만 순수하게 주고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 그걸 잘 느껴. 감각이 그게 조금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보면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를 안 읽었다 하더라도 쉽게 쓰여진 시. 야, 시를 쉽게 썼다면은 이거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은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쉽게 썼을까? 여러분 시 하나 쓸 때요 한 음절 한 음절을 100번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 한 음절인데. 그럼 뭐예요? 짧은 소개 소설하고 똑같은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야 돼. 그럼 전달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엄청 길이는 짧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의 소설보다 100배에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럼 제목에서는 특히 더더욱 그렇겠죠? 제목이 딱 읽는 순간에 반어. 아, 결코 쉽게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알겠죠? 이거는 반어. 근데 어떤 해설자는 이거를 또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설까지는 내가 볼 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냥 결코 쉽게 쓴 시가 아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여담의 얘기를 내가 들려준다고 했던 게 윤동주는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외모도 깔끔하고 그래서 바지를 입고 다닐 때 이 바지 교복 바지가요 주름만 나왔다고요. 칼같이 각이 잡혀있고 모든 외모가 훤칠하고 얼굴도 희어멀건하게 생겼어요. 부잣집 도련입니다. 사실 그 집안이 약간 좀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그 근대적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의사도 되게 많고 서울대 학교 간 사람도 되게 많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집이 약간 좀 엘리트 집안인 거죠. 근데 윤동주가 태어난 거는 중국의 길란성에서 태어납니다. 1917년에 중국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계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는 그냥 화교들하고 같이 중국계 애들하고 초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전학을 오는데 아버지의 지침, 넌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본토로 이제 들어가서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워라. 그래서 부모님은 여전히 중국에 계시지만 얘를 유학 보낸 거죠, 서울로.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전학을 와서 이제 옛날에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합쳐져 있었고요. 바로 대학 진학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지금 연세대학교, 연희정음이죠, 옛날에는. 거기를 들어갔어. 근데 연세대학교 다닐 때부터 얘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 애가 순결하고 양심적인 애야. 거짓말도 못하고 타협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올곧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를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 놈들이 딱 읽으니까 어이 이거 사상이 불온한 놈이네. 이래서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죠? 사실 총칼 들고 육사처럼 싸우진 않았어. 이 육사는요 총칼 들고 직접 폭탄 던지고 감옥에 15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무려. 그래서 사실은 육사는 자기 사는 생애 동안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사는 생애 거의 절반은 감옥에서 있었어요. 빼내면은 또다시 또 투항하고 이거 하고 그죠? 열심히 싸우고. 근데 윤동주는 반면에 폭탄을 던지거나 총칼을 들고 싸우진 않았어. 데모를 하거나. 그러나 끝없이 그를 통해서 이런 사상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신이라고 하면 윤동주, 이육사 이 둘을 뽑는 이유가 한 명은 실천을 했어요. 관념으로 끝나지 않고 윤동주는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천명으로 알고 있는 시 쓰는 작업을 통해서 지식인의 고뇌, 일본에 대한 각성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저항적 내용을 시로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모두 다 찍힌 거죠. 윤동주의 엄마 아버지가 졸업할 무렵에 이제 블랙리스트 중에서도 앞부분에 속했었어. 그래서 언제 잡혀가도 이게 뭐 나쁜 저기가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예언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아는 사람이 야 그러지 말고 피해라. 잡혀가기 전에. 사실은 시를 자기가 그동안 써왔던 거를 졸업기념으로 시집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뜯어말렸어요. 친구가 이제 그 유명한 평론가 정병훈입니다. 그 사람이 뜯어말린 이유는 뭐야? 이거 시집 내자마자 너는 바로 구속이야. 그러니까 그냥 친필로 써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때를 봐서 그때 내라. 자제를 해달라는 거야. 잡혀갈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육사가 이제 필사,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쓴 거를 세 권을 만들어서 하나는 지도교수에게 주고 하나는 그 말한 정병욱이라는 친구, 같은 하숙집에서 있던 친구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소장하고 이렇게 해서 세 권을 남겼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시집 못 내고. 그래서 유고 시집을 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육사하고 윤동주는. 그러면은 실제 죽고 나서 이제 47년, 해방이 되고 나서 47년에 유고 시집으로 나온 거야.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윤동주의 시는 다 유고 시집에서 출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사도 마찬가지예요. 둘의 공통점이 또 있죠? 해방 직전에 죽었어. 윤동주는 2월 달에 죽었어요. 8월에 해방됐는데 몇 개월만 더 살았다면 해방을 볼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이제 증언에 의해서 마루타 실험으로 윤동주가 죽었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 이놈들이 끌고 가서 마루타 실험을 했구나. 엄청 독한 약품 같은 걸 투여하고 어떻게 해요? 주사를 꽂고 얘가 몇 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얼마 후에 죽는지 보자 이런 거 실험하는 거잖아요. 마루타가. 일본 놈은 나치보다 더 지독해요. 그게 만행이 독일의 경우에는 공개가 돼서 그렇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개가 됐지만 일본의 만행은 공개가 안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무도 몰라요. 윤동주가 마지막으로 쓴 시가 요거예요. 쉽게 쓴 시. 어디에 건너가서? 일본에 건너가. 할 수 없이 이제 등 떠밀리듯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의 신분으로 영문학을 전공해요. 근데 매일매일 학교를 가면서도 고통스러워. 왜? 야, 치열하게 다들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영문학 배우겠다고, 그치? 로미오 줄리엣 원서 읽고 이게 말이 되냐? 그 부끄러움이 윤동주의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시에 원래 처음에 우리가 읽으면 이 시가 총 10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10개의 연이 아니었어. 10개의 연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2개의 연, 요거는 나중에 퇴고 과정에서 붙인 거야. 원래 8연으로 하고 끝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수민상관의 구조를 가진 8연 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병욱이 윤동주가 왜 되게 결벽성이 있다 했잖아. 내가 쓴 시인데 한번 읽어봐 줄래? 라고 하니까 친구가 이걸 읽고 그랬어요. 뭔가 끝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 솔직한 평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래 바로 수용.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해가지고 열심히 2개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9하고 10연이 추가되어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좀 괜찮네. 왜? 마지막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 조국의 광복, 희망찬 미래를 기다리며 끝나거든요, 이 시가. 근데 그 앞부분은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그냥 나의 이런 처지를 인식하고 끝나는 느낌이야. 그래서 왠지 희망적이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2개를 더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시를 내가 여기다 잔뜩 써놓은 이유는 원래는 친절히 이렇게 안 쓰거든. 성격상.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런 거 쓰고 외우고 하는 거는 시에서 시의 실력을 절대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이 안 써주니까 불안해해서 그냥 뺏길 사람은 뺏겨라 이런 의미로 써놓은 건데 되도록이면 뺏기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 오타가 있는 게 2행씩 해가지고 이게 쭉 가고 하나만 이행이 아닌데 모든 연이 2행씩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빼고. 그럼 여기가 지금 1연이고요. 여기가 2연이어야 되는데 이게 띄기가 안 돼 있어. 4줄이 그냥 같이 엮여가지고 마치 1연인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1연이야. 그리고 여기는 2연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세요. 뭐든지. 자, 쉽게 쓰여진 시에서 내용을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나무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막 나에게 속살거리면서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육첩방이 뭔지는 모르지만 친절히 해석을 줬으니까 다다미가 6개 깔려있는 일본식의 집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남의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아니지. 그럼 일본에 유학 온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근데 이거를 내가 윤동주 얘기를 들려줬으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유학 가서 지금 다다미 방에 남의 나라에 이렇게 앉아서 밖에 창밖에 비 오는 거를 듣고 있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게 윤동주가 아니라고 제목만 알려주면 이 시를 처음 본 학생들은 그죠? 남의 나라라는 말이 뭔지 이것도 모를 거야. 그럼 추적을 해봐야 돼. 그럼 육첩방이 밑에 해석을 보니까 일본식 다다미방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일본의 화자가 일본에서 지금 있는 거구나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밤비가 창밖에 속살거린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직까지 그 밤비가 뭐를 뜻하는 건지는 정확히 안 드러났어요. 근데 남의 나라에서 여러분 뭔가를 가져다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여러분은 유학 가는 걸 동경하지만 막상 유학을 가보면은 어떠니? 모든 걸 나 혼자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언어가 안 통해. 열심히 영어를 준비하고 열심히 뭐 그 나라 말을 준비했지만 솔직히 능숙하진 않잖아. 그럼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왠지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겠죠. 그럼 비까지 내려 반해. 그럼 그 쓸쓸함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는 약간 이방인으로서의 쓸쓸함의 분위기를 이 비가 그 효과적으로 전해준다는 얘기야. 어쨌든 남의 나라야. 그런데 시인이라는 게 뭐냐? 슬픈 천명이래. 천명이라는 거는요, 하늘에서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거스를 수 없어. 근데 왜 슬프다는 표현을 앞에다 썼을까?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 그럼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짐작할 때 힌트 좋은 게 나오잖아. 아, 화자는 지금 슬프구나. 그지? 기쁜 게 아니야. 슬픈 거야. 근데 이 시인이라는 게 슬픈 운명 같은데 직업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럼 안 하면 되지 슬프면. 근데 어때요?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뭔가 끄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나온 게 갑자기 뭐가 나와요?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기는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아, 땀내 사랑내는 누구겠어요? 보내주신이니까. 보내주신 학비봉투는 부모님이 아니면은 나의 가족이 열심히 사랑과 뭐를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학비를 보냈겠죠. 생활하고 학비 내고 학교 다니라고. 그죠? 그럼 이런 가족들의 사랑이야. 그런데 그 가족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나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늙은 교수의. 이것도 이제 약간 관념적이고 이제 너무 기성적인 사고일 수도 있는데 늙은 교수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상 왜 젊은 교수도 아니고 중견 교수도 아니고 늙은 교수라는 말을 썼을까? 굳이 늙은이라는 수식어를. 나이를 먹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대적 분위기가 어때요? 자꾸만 둔해져요. 내가 예전에 은행에 갔을 때 막 은행에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작성 못하고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이제 물어보잖아. 와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도와주다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한참 젊을 때 어렸을 때 안 되지. 나도 나이 먹으면 저럴까? 안 돼. 저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문물을 빨리빨리 익혀야겠다. 젊은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버벅거리고 있더라고.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나도. 그래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지? 지금 이 강의하는 것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 기기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거에 처져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나도 여기서 똑같이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왔다. 늙은 교수가 뭐를 뜻하겠어요? 시대에 뒤처진,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의미야. 그럼 현실은 지금 어떤 현실이야? 이거 우리가 이미 윤동주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현실은요, 너도 나도 막 깃발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데 나는 조용히 대학 노트 끼고 지금 여기 와서 로미오 줄리엣을 듣고 있어. 이거 뭐예요? 자, 깝깝한 거 현실과 동떨어진 지금 이런 낡은 지식을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지금 본 3, 4연에서는 어떤 느낌이니? 가족들의 물론 땀내 사랑내가 풍긴 이런 정성 어린 사랑을 받아서 학비를 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어떤 씁쓸한 모습이 그려지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갑자기 이제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잃어버렸다. 어린 시절 어디서 자랐다 그랬어? 중국 길림청. 거기에서 화교애들하고 지냈는데 그때는 워낙 어렸을 때니까요. 서로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경계도 없었고 그냥 순박하게 순수하게 다 같이 어울려서 지냈던 이런 시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그 소중했던 추억, 순수했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 나는 무엇을 바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다만 홀로 이렇게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 가라앉는 거잖아.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하강의 이미지는요. 시 속에서 긍정일까 부정일까 의미야. 긍정일까 부정일까? 가라앉는다. 하강의 이미지인데. 부정이죠. 그치? 오히려 상승하는 건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할 때 많이 써요. 근데 하강의 이미지는 약간 슬프고 씁쓸하고 뭔가 이런 침체되는 느낌을 줘요. 말 그대로 거기다 침전이란 말까지 썼잖아. 그래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거야. 자기를 돌아봤더니 어때요? 너무 소극적이고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모두가 힘들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나는 일본에 유학까지 와서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유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철저한 자기 반성. 이게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요? 재미있는 거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게 사람들은 모두 일제치하에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고 있어. 물론 쉽게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다. 그리고 슬픈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는요. 시에서 엄청 중요해. 시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 정서 전달이야.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 부끄러움과 슬픔이 앞에는 깔려있구나. 그럼 이 시의 성격 드러나죠. 애상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끄러움, 자기 성찰 이런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육첩방 남이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지. 나는 내가 시를 개인적으로 문학 중에서 이제 시 분야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거든요. 이 시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을. 근데 일연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육축방 남이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행의 위치가 바뀌었죠. 왜 바꿨을까? 도훈아, 왜 바꿨을까? 분위기 바꾸려고. 응?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우울한 분위기에서 자신을 바꾸려고. 침전물처럼 다가 약간은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육첩방 남이 나라라고 하는 건 철저히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씁쓸함을 인식하는 거죠. 네. 여기는 뭐야?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어. 뭔가 모르게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일원에서는 처음에 그냥 창밖에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네? 야, 이런 날 비가 내리니까 뭔가 조금 로맨틱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네? 이렇게 요 정도의 낭만적 분위기를 인식이 됐어요. 서정적으로. 그러다 문득 떠올리니까 야, 지금 내가 낭만 찾을 때가 아니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어디야? 육첩방 남이 나라야. 철저한 시대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연에서는요. 서정적인 풍경을 보다가 문득 뭐를 하는 거야? 시대적인 각성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미 각성했고 성찰됐고 다 했어. 그러면서 여기는 어때요? 나는 이미 각성을 끝냈어. 그래서 이제는 밤비가 속살거리는 모습은요. 그냥 낭만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이걸 일부러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시인들이 얼마나 절묘하냐. 이렇게 이런 걸 뒤집는 거에 있어서 뭔가 장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앞부분이 약간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뒷부분에서는 어때요? 자, 자아를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적극적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인식이 마지막 90에서 확 바뀝니다. 어떻게?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등불을 밝혀.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을 물리치는 거야. 어둠을 물리친다. 그럼 뒤에 어둠 나오네요. 그럼 얘네는 대조적인 거잖아.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이지만 내몰겠다. 조금이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 사실은 능력이 안 돼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등불을 들었어. 일본의 이런 압제를 물리치기 위해서 등불을 들었는데 사실은 완전히 어둠을 물리칠 그 정도의 파워는 없어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어둠을 내모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아침. 어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등불은 잠시 어둠을 밝혀주는 이렇게 지역적인 존재라면은 아침이 오면은 어둠 자체가 완전 다 사라지잖아. 그럼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가 원하는 거는 아침이에요. 어둠이 사라진 아침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시대처럼이라는 거는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거스를 수가 없는 운명이야. 그럼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올 이 아침은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라는 의미야. 반드시 올 그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나. 이게 나와요. 자, 이따 조금 디테일한 거 몇 가지 더 설명할 건데 윤동주 시에서 여러분이 항상 나라는 존재를 해석을 잘하면은 해결이 많이 돼. 맨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모양에서도 나에 대한 해결을 잘해야 돼요. 시어 의미를. 나가 크게 보면은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은성아 고개 들고 고개를 그렇게 받치고 있으면 자꾸 눈이 감겨 나도 모르게. 그지?
현실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유학이나 와서 이렇게 찍들고 공부하고 있는 자기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의 자아. 이게 현실 속의 나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때요? 아, 이러면 안 돼. 나 반성해야 돼. 열심히 싸워야 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럼 내가 내면에서 참된 나의 모습은 뭐예요? 일제저항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나. 그게 참된 나야. 내가 원하는 나야. 그런데 현실에서 나는 그냥 로미오 줄리엣 원서 끄이고 학교 가자. 이게 부끄러운 나야, 현실 속에. 이 두 개의 자아가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는 거죠, 항상. 근데 마지막에 와서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싸우고 끝나면 분열된 거잖아, 자아가. 자아 분열이 됐다는 얘기는 정신병자라는 얘기야.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니? 자, 내가 나한테 작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거야.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여기 악수. 눈물과 우연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럼 앞에 있는 나는 누구고 뒤에 있는 나는 누구냐?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는 사람. 대인이죠. 그지? 그럼 악수를 받고 있는 애는 뭐예요? 소인이야. 대인은 뭐예요? 내 내면에 있는 참된 본질적인 자아. 그러면은 악수를 지금 청하자. 본질적인 내가 이제 본질적인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소극적이고 현실적인 애가 자리 잡고 있어서 무기력한 애가. 근데 이제는 본질적인 내가 왜? 등불이 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 본질적인 애가 드러나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소극적인 애한테 야, 우리 악수하자. 우리 하나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떳떳하고 양심적으로 너의 소신대로 살아가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에 최초의 악수. 악수는 여러분 상징어가 정해져 있어요. 화해야, 화해. 악수의 뜻이 보통 화해잖아. 야, 그만 싸우자. 우리 악수하고 이제 수도 이거잖아. 화해예요. 그러면은 시를 이렇게 쭉 우리가 훑어봤는데 아, 시적 화자가 물론 윤동주 시인이라고 동일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아, 이런 심정으로 썼겠구나지.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화자는 뭔가 외국에 있구나. 남의 나라에 있구나. 그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슬픈 이런 상황이구나. 애상적인 분위기를 풍겨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막 어때요? 자기를 성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뒷부분에서는 아주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아가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분열된 자아가 이제는 합일이 되면서 하나로 아침을 맞이할 이런 모습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기교적인 측면만 조금 우리가 훑어보면 돼. 내용은 이렇게 흐름을 알면 후지 이거 뭐 쓸 시간 안 줘도 되겠지? 안 써도 되지? 써야 되니? 속살거린다. 반비가 속살거린다. 여기에 반비는요. 밤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적인 배경 나오죠? 육첩방은 누가 있는 곳이야?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이니까 공간적 배경. 지금 1연에서는 시공간적 배경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연에서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요. 슬픈 천명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슬픈 천명이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3연에서 알아둘 거는 뭐를 알아야 돼? 땀내, 사랑내, 후각적 이미지가 또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창밖에 반비가 속살거린다. 청각적 이미지도 들리죠?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것도 특징이야. 그 다음에 뒤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 아까 늙은 교수의 상징은 알려줬고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 어렸을 때의 순수함,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런 상실감 속에서 현실 속에 있는 소극적인 자아인 나는 침전하고 있다. 그죠? 무기력하다는 얘기야. 아, 특징 하나. 요거. 뭐뭐 하는 것일까? 의문형 어미를 물어봤어요. 의문형 어미를 이렇게 쓰는데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아 성찰을 하지만 약간 회의적인 느낌. 의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준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은 명사로 끝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명사로 끝나면은 어떤 특징, 어떤 효과를 줄까? 하나. 명사로 끝나면 어떤 효과를 줘? 시에서. 강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있지? 뭐가 있을까? 여운. 그렇죠. 종결형 어미를 끝까지 다 쓰지 않고 명사로 끝나면은요. 뒷부분에 생략된 거를 사실은 뭐예요? 여운을 주는 효과. 여러분의 상상에 이제 뒤에도 맡기는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종결어미까지 단정적으로 쓰잖아. 의문형을 쓰든 평서형을 쓰든 아니면 감탄형을 쓰든 종결어미까지 다 쓰면은요. 독자들의 상상 여부를 그냥 칼같이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운을 주는 효과야.
명사형으로 끝나는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 뭐가 있나요? 아까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반어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부끄러움은 자아 성찰을 통한 소극적인 부정적인 자의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요거는 일연의 이제 변조적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이 똑같은 구절이 여기 일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쓰여졌지만 이건 수미상관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수미상관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시풀저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은우야 창밖을 보면서 너도 뭐 반비가 속살거려? 지금 대낮이라 속살거릴 것도 없는데. 자, 그리고 여기 상징의미. 구연에서는요 상징의미가 대조적 상징의미 요거 잘 체크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등불하고 어둠은 뭐겠어요? 일제지하의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등불이라든가 아침 이런 것들은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거고 요 나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거 생각해 봐야 돼. 자,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나, 등불을 밝혀서 아침을 기다리는 나야. 이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싸우겠다는 거니까 본질적인 자, 내면의 자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미 끝났고, 자 이렇게 해서 시험편이 다 끝났습니다. 야, 거기 보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이건 안 읽어도 돼. 왜? 우리가 읽는 99.9%가 자유시 서정시야. 두 번째, 성격에 보면은 반성적. 반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자성찰이야. 성찰이 반성이야. 알겠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반성이란 말은 성찰. 고백. 독백하듯이 중얼중얼 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독자에게 그냥 고백해서 들려주듯이 쓰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조상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어조.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까지 읽었더니 이제는 싸우겠다는 거야.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도. 특징 1, 2, 3번으로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아까 고백적 어조, 의문 형식으로 자기 성찰에 대한 약간 회의를 드러내긴 했습니다. 상징적 시어의 대비가 마지막 9연, 10연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 특히 9연에서 그리고 10연에서 두 개의 자가 대립하다가 화해를 통해 시상이 마무리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 시의 특징이다. 여기 특징에 마무리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명사형으로 끝을 맺어서 뭐를 준다? 여운을 준다. 이거 하나 더 집어넣어 주시고 두 번째 시로 갈게요. 아, 여기 1번에 1번 문제인가? 몇 번 문제에 뭐 답이 이상하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 3번 3번에 보면은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화자의 위치가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거 학생 중에 누가 질문을 했나 봐. 근데 이거는 화자가 지금 시간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자의 위치 지금 어디 있어? 육천방에 있잖아. 1번 다다윗방에. 암시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뭐예요?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얘가 어디 있는지 드러나잖아.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 1번 육천방에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선생님 왜 이게 암시적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오답 아닌데 지금 보니까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오답 아닙니다. 정답이 2번이라고. 네, 정답이 2번이에요. 잘못했다고. 암시적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명시적. 뚜렷하게 드러났잖아. 얘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어요? 육천방이라고 했잖아. 내가 있는 곳이 어디야? 육천방. 남이 나라에 있다고. 그래서 이거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일단 두 번째 시까지 읽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문제 중에 몇 가지를 좀 실습할게요. 길. 이것도 윤동주 건데 이번에는 진짜 그래서 내가 이거 적게 썼어. 적게 쓴 이유가 여러분 자꾸 이거 뺏기는데 집중을 하니까. 근데 윤동주의 맥락 딱 맞죠? 이 사람은 평소에 정말 요만큼도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타인에 대해서는 엄청 너그러웠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정말 먼지 티끌 하나도 엄격하게 모든 것들을 반성하는 사람이야. 자, 잃어버렸습니다. 제목은 길이에요. 길은 여러분 보통 뭐를 뜻하니? 길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 방법. 응? 방법. 잘 안 들렸어. 방법. 방법? 방법도 맞아. 태훈아, 길하면 뭐가 떠올라? 응?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양해요. 시어 자체는 함축적이라고 그랬잖아.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 이건 보통
그거를 많이 나타내요. 방법도 맞고 다 맞아. 여러분이 말한대. 맞는데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이 시가 중학교 교과로 나왔었거든. 지금은 이제 교과가 바뀌면서 안 나오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와요.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잖아, 인생. 그지? 인생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 A라는 길을 택해가지고 이 사람 가고 있었어. 이만큼을 갔어. 가다 생각하니까 저 길이 더 나은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어때요? 다시 돌아가서 이 길을 갈 수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서 한 가지 길을 가야 된다. 즉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하면 머릿속에 딱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인생? 이걸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가는 얘기야. 잃어버렸대. 뭘 잃었을까?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를 모른대요. 얘 약간 건망증이야? 아니 뭘 잃어버렸는지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물건도 모르겠고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잃어버린 건 어떻게 알아? 그럼 이건 단순한 분식이 아니죠. 뭘 잃었는지 생각해야 돼. 그 무엇을 잃었는지.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최소한 나는 잃어버린 건 알아. 나는. 그지? 집에 왔는데 내 이어폰이 케이스가 통째로 사라졌네? 어디 갔지? 분명히 아침에 학원 갈 때 챙겨서 가방에 넣은 건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퇴근하면서 집에 가다 보니까 이어폰 케이스가 통째로 없어. 아무리 뒤져도. 차에도 없고 아무 데도. 그럼 물건은 뭔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건도 얘기 안 해요. 그치? 뭐를 잃어버렸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잃어버렸다는 건 맞아. 그래서 길에 나간대요. 그래서 어떡하자는 얘기야? 이제 힌트가 나오겠죠? 돌과 돌이 돌을 왜 무려 3번이나 썼을까? 시에서는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그랬죠. 엄청난 막중한 의미를 띠고 있어. 근데 무려 똑같은 걸 3번 반복했어. 그럼 여기를 강조한다는 의미야. 2번 이상 반복되면 강조입니다. 여러분 돌하면은 좋은 이미지겠니? 나쁜 이미지겠니? 나쁜.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이 시에서는 어떤 걸지 봐야 돼. 나쁜.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서 그럼 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그 길은 돌담을 끼고 간대요. 물론 여기다가 내가 써놔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여기서 돌은요 장애물이에요. 내가 그 분실한 거를 찾으려고 열심히 길을 나갔는데 그 길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돌이야. 그 돌들이 모여서 돌담까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심지어 돌담뿐만 아니라 담은 세문을 굳게 닫아 그랬어요. 이 다문이라는 게 뭘까? 다물었다 그런 얘기야. 굳게 다물었다. 닫혔다는 얘기야. 다문이라고 하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닫는다 바구니에 이 의미만 생각하면 안 돼. 문맥의 분위기를 통해서 봐야잖아 지금. 어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해석이 좀 안 되는 이상한 어휘가 나온다 그러면은 문맥의 앞뒤 흐름으로 봐야 돼. 그럼 여기서 돌이 쭉 연달아 있고 돌담을 끼고 가는데 이번에는 세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뒤에 굳게 닫혔다라고 했잖아. 닫아 이랬죠. 세문이 닫혀 있어. 그럼 이게 담은 세문 할 때 그런 의미구나. 문이 닫혔다. 문은 여러분 어때요?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야 보통 문이 시에서는. 그런데 여기가 닫혔어 그런 거야. 두 세계의 단절이야.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고 그림자는 이번에 어떤 걸까? 지우야? 그림자는 어떤 의미를 많이 쓰니 시에서? 그림자.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많이 쓰여요. 우울한 나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그죠? 그래서 암울한 나의 모습, 자아의 모습입니다.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뭐를 한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번엔 바꿔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갔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느낌 이걸 표현한 거야 그냥. 그죠? 근데 나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길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 잃어버린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눈물을 짓는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이 사람 슬퍼하고 있구나. 잃어버린 게 뭔지 못 찾아서 슬픈 걸까? 아직은 모르죠. 그랬더니 뒤에서 뭐라고 그러죠?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도 푸르다.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하늘은 푸르다. 하늘은 여러분 보통 어떤 상징이냐 했을 때요. 심판자야.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절대자야. 그죠? 하늘을 우러러 윤동주 서시 있잖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늘은 뭐겠어요?
절대잖아. 저 하늘은 너무나도 눈이 부시게 푸르러서요. 오히려 그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내가 너무 부끄럽대. 중요한 건 뭐야?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럽다는 이 시적 과정의 정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슬프고도 부끄럽구나. 아니, 슬픈 건 알겠어. 잃어버렸으니까. 뭔가를 잃어버렸으니까 슬퍼해서 그걸 찾고 있으니까 지금 슬프구나. 그것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왜 부끄러울까?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을 딱 제기해야 돼. 읽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시를 이렇게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수수께끼 차는 것처럼.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잃어버린 이 행위가 지금 뭔가 모르지만 부끄러운 거구나. 그럼 단순히 분실물이라면 부끄러울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좀 뭐 건망증 때문에 덜렁거리다 보니까 잘 빠뜨리고 잃어버릴 수는 있어, 사람이. 근데 그걸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야. 아,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 잃어버린 걸 이제 다시 가봐야 돼. 하늘은요, 심판자도 되고 성찰의 매개체도 됩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 풀 한 폭이 없다. 보통 길을 갈 때, 아,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보통 출퇴근할 때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성격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속도를 많이 내는 편이긴 해. 다른 사람보다 국도에서도. 어쨌든 국도로 달리면은 50분 정도 걸려요. 조금 빨리 갈 때 40분 정도 걸리고. 근데 고속도로로 가면은 30분에서 끊어요. 고속도로에서는 기본 130분 밟으니까 엄청 빠르게 가죠. 근데 나는 톨비를 아끼는 의미도 있지만 고속도로보다는 평소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국도를 즐기는 편이에요. 좀 귀찮은 것도 있어. 신호등이 자꾸 끊어지니까 밟아야 되니까. 근데 국도를 선택하는 이유 딱 하나. 고속도로는 재미가 없어, 운전하는. 양쪽으로 보이는 게 쫙 그냥 뭐만 보여요. 도로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잖아, 솔직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가니까 얘를 볼 여유도 없어. 근데 국도로 가면 늦게 가는 대신 천천히 빠르게 갈 수는 없어. 그렇지만 늦게 가는 대신 주변의 풍경이 다 다르죠. 여기에서 어디를 거쳐 가냐면 용인 에버랜드 쪽을 거쳐서 국도로 가거든요. 옛날에는 기흥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로 가니까 또 그 안에 도심에서 신호가 너무 막히고 차가 막혀. 그래서 안 막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이러다가 에버랜드 쪽 길을 포곡으로 해서 가는 길을 발견하니까 안 막히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겨요. 즐거워. 가을에 왔다는 거를 솔직히 주말에도 이렇게 수업하고 평일에도 하다 보니까 가을을 느낄 시간도 없이 창도 못 보게 이렇게 내리치고 있잖아, 우리. 이거 내리친 건 나 때문이 아니야. 나는 이거 열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자꾸 창밖을 보니까 수업에 집중을 안 해서 내리고 있는 거야. 그치?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근데 은호는 지금 깜깜한데 계속해서 어디가를 이렇게 하고 있지, 그치? 깜깜하네. 깜깜하니까 사실 올려주고 싶어. 갇혀있는 것 같아. 근데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치는 거야. 햇살도 있지만. 근데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자연물들이 펼쳐진 풍경.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운전하면서 길의 풍경을 통해서 느껴야 돼. 물론 못 다니니까. 근데 뭐예요? 고속도로로만 다니면은 이게 가을인지 겨울인지 진짜 어느 때는 못 느껴. 특히 학원 안에 갇혀서 퇴근할 때까지 여기만 있잖아. 강의실만 있잖아. 그지? 여기 풀 한 폭이 없다. 이게 삭막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 인생, 길을 아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풀 한 폭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삭막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거. 이거는 담 저쪽에 있는 내가 남아있는 까닭. 뭐를 잃어버렸는지 이제 알겠네. 얘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요거구나. 담 저쪽에 있는. 근데 문이 닫혔잖아, 지금 아까 쇠문이. 닫혀서 결국은 뭐야? 담 저쪽에 있는 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 윤동주 씨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 항상 두 개의 자아를 그려보잖아요. 그럼 윤동주가 추구하고 싶은 진짜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자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소극적이고 못마땅하고 부끄러운 자아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있는 나는 어때요? 부끄러운 자아. 그럼 얘가 찾으려고 하는 물건 드디어 알았죠? 본질적인 나야. 그걸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는 거야.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그래도 걷고 있는 거, 걷고 있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걸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는 뭐 때문이다? 실제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나의 본질적인 나의 내면의 이런 자아의 모습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애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만 여기서 나는 현실 속에 있는 소극적인 자아죠. 부끄러운 자아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유 때문에 살고 있대.
그 잃어버린 게 드디어 뭐야? 해답이 뭐야? 연우야, 해답이 뭐야? 잃어버린 게 뭐냐고? 안 하고. 연우가 지금 둘이 헷갈리고 있네, 그지? 이거는 뭐예요? 잃어버린 거는 나라고,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자아라고 해. 답 저쪽에 있어요. 걔를 찾으려고 하는데 쇠문도 닫혔고 돌멩이가 완전히 쭉 이어져 있어. 그래서 돌담이 이루어져서 담이라는 것도 여러분 뭔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잖아. 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넘든지 뛰어넘다 잘못하면 넘어지든지 그러겠죠. 담이나 문은요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야.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나를 찾고 싶은데 그럼 끝까지 여러분 읽으면은 어떤 느낌을 해답을 드디어 찾았죠. 수수께끼 해답. 얘가 분실한 게 뭔지. 이게 시를 읽는 방법이야. 시를 읽을 때는 마치 20개를 넘어가듯이 상징적 의미에 그리고 이 시저가자가 지금 추구하는 앞부분에서 것들을 뒤로 가면서 점점점 힌트를 통해서 풀어내는 게 이게 시예요. 알겠죠? 이 시도 역시 어때요? 아, 윤동주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자아와 현실 속에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부끄러운 자아, 두 개의 자아가 있구나. 그래서 현실 속에 부끄러운 자아 내가 열심히 그래도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고 애를 써. 그래서 길을 나서서 돌멩이도 있고 쇠문도 닫혀있고 풀한폭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본연의 자아를 찾겠다는 의지로 끝내는 거죠. 이 시를. 세 번째 시로 가볼까요? 잠깐. 세 번째 시는 문제는 없어. 그냥 여러분 한 편 더 읽어보셔야 하는데 솔직히 이 세 번째 시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야. 이거 또 다른 고향이야 제목이. 이 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야 고향은 고향인데 또 다른 고향.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은성아 넌 고향이 어디야? 네 고향이 어디야? 동탄? 수원? 수원에서 태어났어? 태어나긴 했는데 그럼 동탄에 언제 온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럼 너의 고향은 수원이라기보다 출생지는 수원이지만 동탄이 너의 고향이네. 지금까지 떠나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인서울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다고 해봐.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서울에서 안 떠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언니도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이제 서울의 대학을 가면서 혼자 자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내면서 그 뒤에 직장도 거기서 계속되고 삶도 계속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식이 다 커가지고 취업할 때까지 어디서? 서울에서 계속 살아요. 그럼 어찌 보면은 태어나기는 고등학교까지 물론 저기 충청남도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고향은 서울이라고 봐야 돼. 서울 사람이야 거의 내가 볼 때는. 수도권을 안 먹어서 그렇죠. 수도권 하면 되게 포괄적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게 서울이잖아. 그렇지? 서울을 동경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어디를 동경해요? 서울을 동경해서 대학교를 거기 가려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또 다른 거야. 고향이 있는데 또 다른 고향을 간다는 얘기야? 이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를 시작해야 돼. 쭉쭉쭉 읽어볼게. 이거는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그냥 흐름만 읽어줄게요. 여러분이 감상해보세요. 고향에 돌아온 날 밤. 고향에 돌아왔다고? 근데 왜 제목을 또 다른 고향이라고 했지? 여기서 이 고향이 또 다른 고향이야? 그럼 고향이 두 개야?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 내 백골이 따라와서 나랑 한 방에 누워있대요. 그럼 내가 있고 백골이 있어요. 백골은 그 자체만으로 되게 부정적이지 않니? 백골은 죽고 나서 남은 뼈대잖아. 네. 그럼 이거 죽었다는 얘기잖아. 얘 왠지 모르게 안 좋아요? 그럼 내 백골이 나를 따라와서 같이 한 방에 누웠어. 고향에 왔는데. 아니 고향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백골이 따라와서 누웠다? 뭔가 좀 으스스한데. 그리고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우주는 나쁜 말이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어두운 방이 우주로 통하고 있다. 하늘에서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대요. 하늘은 아까 절대자, 심판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 그럼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 어떤 소리처럼? 몰라요. 뒤를 읽어봐야겠죠?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을 하고 있는 백골을 들여다본다. 이거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죽잖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스톱되죠. 작용이 스톱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살이 썩어요. 살이 썩는데 이빨이나 이런 거는 뼈의 일종이라 잘 안 썩어요. 그럼 뼈 중에서도 아주 가나다란 뼈는 서서히 뼈도 비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얘도 가루가 돼버려.
그런데 이제 굵직한 뼈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풍화가 다 되려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서 한 3, 4년 지나서 그 시신을 이렇게 요즘에는 화장을 하니까 다 없지만 옛날에는 묻었잖아. 묻은 묘를 가져다가 이장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를 파내하잖아. 유구를 이렇게 파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묻은 지 얼마 안 된 저기는 옷가지가 이제 나일론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있고 그래서 원래 옷을 나일론을 쓰면 안 돼. 100% 천연 소재를 써서 수의를 입혀야 돼요. 잘 썩게. 통풍이 잘 되게. 근데 보면은 뭐만 있어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뼈만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릇에다가 뼈만 이렇게 담아. 굵직한 뼈만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흔적. 나머지는 다 흙으로 돌아갔어. 근데 이 뼈도 더 오래 놔두면 10년, 20년 지나면 그 뼈마저도 다 진흙으로 돌아가요. 왜? 풍화작용. 그러면 이 백골도 어때요? 지금 아직 해골이 다 녹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나를 따라와서 방에 누워 있었지만 얘가 여기서 어둠 속에 누워가지고 옆에 누워서 풍화작용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눈물 짓고 우는 게 내가 우는 건지 백골이 우는 건지 둘 중에 누군가가 울고 있대. 왜 울까요? 몰라요. 그리고 세 명이야 갑자기.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나, 백골, 이번에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혼, 영혼. 영혼과 뼈다귀와 나 이렇게 셋이 있어요. 돌아온 고양이. 그치? 자, 윤동주 씨를 이해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나는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고요. 자아고요. 그럼 백골은 뭐예요? 부정적인 자아. 아름다운 혼은 뭐야? 긍정적인 자아.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가 나란히 내 옆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조 높은 개는 담을 세워 어둠을 짓는다. 갑자기 컴컴 하면서 밖에서 개가 짖고 있어. 뭐지? 근데 애가 그냥 개가 아니야. 지조가 높은 개야. 지조가 있다. 이 얘기는 뭐야? 지조, 절개 같은 말이잖아. 아, 이 개는 지조를 가지고 있는 개구나. 근데 얘가 담을 세워 어둠을 향해서 짖고 있대요. 어둠은 보통 부정적 현실. 그러면은 부정적 자아인 백골을 향해서 짖고 있는 거, 혹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나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지도 몰라. 야, 지조 있게 살아 너. 이렇게. 그래서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거실 개다. 아, 어둠 속에서 지조 있는 개가 나를 꾸짖고 있는 거구나. 야, 지조 있게 좀 살아 너. 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부정적 자아와 긍정적 자아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느냐? 나란히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리지 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뒤에 가면 뭐래요? 가자. 갑자기 지조 높은 개가 부끄럽게 나한테 막 짖었어요. 그러면 이 지조 높은 개 때문에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가자. 이제 뭐뭐 하자. 좀 적극적으로 말투가 바뀌었죠. 쫓겨오는 사람처럼 가자. 근데 왜 쫓겨오는 사람처럼일까?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모양이 가자. 이제 또 다른 모양의 의미를 대충 진정하겠죠. 또 다른 모양은요. 화자가 꿈꾸는 미래의 희망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내가 있는 이 고향은 옛날의 고향이 아니야. 와보니까. 왜? 백골도 누워있고, 백골이 누워있다는 얘기는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쉽게 말하면 일제치하에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부끄럽게 현실에서 도피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돌아와봤는데, 김행성에 갔는데 그 옛날의 고향이 아니야. 친구들과 순수하게 뛰어놀던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은 사라지고 일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감시받고 통찰. 이렇게 통치되는 이런 사회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고향은 작가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억압이 사라지고 구속이 사라지고 내가 본질적인 참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 이게 또 다른 고향이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고향이 예전의 고향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본연의 고향을 또다시 찾아가겠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시가 어렵진 않지? 지금 여러분 내가 시 3편을 윤동주 거를 들려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한 기교 하나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시가 본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흐름이. 그러면은 새로운 시 나올 때마다 계속 헛다리 짚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야. 그치? 기교는 나중에 익혀도 돼. 니네 뭐 비유법도 많이 알고 있잖아. 어조가 돛배가는 건지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건지 대화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단지 적용 훈련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발견을 빨리빨리 못하는 거. 이것도 훈련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훈련에 의해서 쉽게 안 길러지는 게 뭐야? 지금 했던 시 감상. 그지? 이렇게 내가 보충을 준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시를 주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적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제작 중에 있고, 자, 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거의 안 풀었는데 좀 이따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독서를 할 거거든? 독서할 때 독서가 워낙 쉽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거야.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 문제 중에 조금 까다로운 거 몇 개만 풀게요. 다는 안 풀고 좀 쉬었다 하자. 춥니? 너 이제 옷을 입는 거 보니까 춥구나. 내가 18도에 너무 추운 것 같아.